자이로 컴퍼스가 고장이 났다. 로란 기지국으로 위치를 파악해야 했지만 필요한 3곳 중 2곳이 철수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체 관측으로 더듬어 갈 수밖에 없었지만 소련 해군 기지로 향해 갔다. (707과) 흡사하게 생겼죠.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무르만스크 일대에도 이 정찰기가 날아다녀 소련의 신경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8시 54분 소련 레이더에 칼 902편이 등장한 것입니다. 9시 19분 마침내 소련 영공에 들어섭니다. 관제탑의 유진 공군 장군은 카펫이라는 방공 절차에 따라 격추 지시를 내립니다. 수호의 1호 2기가 요격에 나섭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련 측과 의견이 또 갈립니다. 소련의 입장을 들어보죠. 민항기라는 것을 알고 항로를 가로지르며 옆쪽으로 턴을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장 김창규는 이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핀란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군대령 블라디미르 드미트리예프가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 만약 핀란드 쪽으로 902편이 넘어갔으면 모두 징계받았을 것이다. 김창규 기장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전투기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 적외선 유도 방식 R-98T 미사일이 좌측 엔진의 명중에서 날개 끝부분이 날아갑니다. 미사일 파편들이 기체에 박혀 한국인 승객과 일본인 승객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칩니다. 35,000피트 상공, 10km가 넘는 고공이었습니다. 길 잃은 조종사는 어디 가고 최고의 조종사가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공군 조종사 출신 김창규 기장은 재빨리 그 시점에 최고의 판단을 합니다. 여압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호흡을 하지 못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 않은 항공사고들입니다. 미사일을 맞은 뒤 40분간 김창규 기장은 놀라운 비행을 합니다. 피격을 당하자마자 먼저 급강하를 합니다. 떨어져 나간 날개 조각이 레이더에서는 미사일로 보였습니다. 요격하던 수호의 1호들이 구름 밑으로 사라진 902편을 놓쳐 공격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3만 피트를 급강하해 여압장치 없이 호흡할 수 있는 5,000피트 상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상 착륙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목표로 잡았던 도로에 다가가자 기차가 지나갑니다. 다시 얼어붙은 호수. 그러나 호수 중앙은 수심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창규 기장은 기어를 내리고 마치 정상 착륙을 하듯 호수에 내립니다. 눈이 쌓인 호수 얼음 위. 제동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돌로 화재가 일어나면 참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나무에 부딪히기 몇 미터 전 기체가 정지합니다. 쌓인 눈이 속도를 늦춰주고 언덕에 걸리면서 부드럽게 정지한 것입니다. 위대한 착륙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동체 착륙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김창규 기장은 정상 착륙이었다고 말합니다. 2시간 동안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 대기해 있다 소련군에게 구조됩니다. 소련 사람들이 비행기 안을 보니 온통 피칠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3만 피트를 내려오면서 코와 귀에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미사일에 희생된 사람 말고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4월 24일 헬싱키를 거쳐 원래 가려고 했던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하고 하네다를 지나 4시 35분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김창규 기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억류됩니다. 영공 침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사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들 사표는 썼지만 항법사만 회사를 떠납니다. 비행기 하나를 날려먹고 조종사 자격은 취소되었지만
9개월 뒤 다시 조종사 자격에 합격합니다.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고 다시 707에 기장이 되죠. 중일 전쟁 당시 미국 의용군으로 일본군과 싸웠던 외인 부대 플라잉 타이거. 에어리어 88의 모티브죠. 은퇴한 베테랑 조종사들에게서 특별상을 받습니다. 전설의 베테랑들이 사인까지 받아갔으니 조종사로서 더한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좋은 시절이었으면 설리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겠죠.